번째 강의 공동주택 관련 법과 인허가 진행 프로세스 관련해서 간략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보는 거와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법규 그리고 인허가 단계별 프로세스 그 중요 법규 요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프로세스 사례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타사에서 했던 것들인데 간략하게 그냥 이런 법규에 맞춰서 했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이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가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5개층 이상일 경우에 아파트로 되고, 이제 연립이랑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라는 그 면적 초과금이 있습니다. 이게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립과 다세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데 3층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세대랑 다가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제 다가구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층수로 이렇게 보시면 단독 연립 아파트 이렇게 5개층, 4개층, 그리고 다가구는 3개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층씩 다 올라가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연립이냐 다세대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보신 거는 간략하게 건축법에 나오는 이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계획에 있어서 먼저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들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어떤 법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공동주택 관련 법규가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뭐 이거는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높이, 정복 일조, 대지안의 공지,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건축법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건축 사항이고요. 주택도 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법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주택법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법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찾아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지 구성함에 있어서 부대 복리 시설이라든지 주차 대수,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주차가 필수로 들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 규칙과 부설 주차장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용 주차장이 또 20% 의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성용 주차장이라고 별도로 이제 구획이 나눠지는 건 아니고 일반 주차에서 여성용 주차 전용 구간이다라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주동이라든지 단위 세대 만들 때 건축물 에너지 전략 기준이라든지 건축물 설비 기준 등, 그리고 이제 초고층으로 봤을 때는 소방에 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주택에 다 계획할 때 봐야 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보신 법규는 공동주택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이제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1종,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은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가지 조성 사업들, 그리고 이제 택지 예정 개발지구처럼 예를 든다면 위례 신도시 같이 이제 조금 낙후된 부분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는 부분들까지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 같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이제 만드는 도시계획을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랑 교통성 영향성 보고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
관련돼서 이제 볼 때 이제 이걸 좀 참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정비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저 위에 세 가지까지만 이제 참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도인데요. 이제 먼저 보이는 거는 미래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이제 이거 좀 신도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꽤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저희 이제 효성동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 나온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건 성남동 저희 이제 4개 블록 올림픽 했을 때 그때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은 크게 법은 없습니다. 이제 빈집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빈집법을 좀 주로 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대지가 이제 어떤 대지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토지위원회에서 토지 계획도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지구 지정이 나와요. 그 지구 지역에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구 지역이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만일에 지역 지구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오래된 지역일 경우에는 최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찾기가 힘들어요. 변경 수립 지침은 찾을 수 있어도 최초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최초 거를 봐야 되느냐? 변경 수립 지침은 변경된 부분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면적이 바뀌어서 공원이 추가가 되었다 하면 그 공원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수립 지침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그리고 도시계획 열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최초 수립 지침을 좀 다운을 받고, 그리고 변경 수립 지침을 다운을 받아서 그 수립 지침을 보고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을 이용한 우리 대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토 계획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상지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토지 이용을 활용해서 지구 지역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련 법규들을 다 확인을 해서 용적률, 건폐율, 녹지, 대지안의 공지, 그리고 주요 시설물들 설치. 우리가 이제 좀 검토 수주 프로젝트 나갈 때 대부분 아마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뒤에서 나올 건데 용적률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대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또 의무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계획을 한 다음에 법규와 이제 컨셉이 반영된 계획안을 쫑기쫑기 하셔가지고 2, 3일 안에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나면 이제 야근하시든지 퇴근하시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법규들을 이제 필요한 사항들만 좀 발췌해서 보시면서 이제 계획에 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법규적인 부분들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허가 단계별 프로세스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앞전에 있었던 계획안이 좀 완성이 되면 이제 건축 심의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경관 심의를 건축 심의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인허가 관청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 승인 바로 들어가겠죠. 이제 사업 승인이 이제 완료되기 이전까지 친환경 루팅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승인이 끝나면 구조심의, 구토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심의까지 끝났을 때 이제 우리가 착공신고가 들어가요. 그 착공신고 들어가서 준공 전까지
친환경 주택 본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게 변경사업 승인이라고 있어요. 변경사업 승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미한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사업 승인을 들어가는 거는 연면적이 10% 이상 넘어가거나 인동이 끼거나 배치가 변경됐을 때, 세대수 변경됐을 때 변경사업 승인이 들어가는 거고, 경미한 변경은 내가 벽을 100, 200 옮겼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이제 각 절차마다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이슈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건축 심의 때는 계획 설계 도서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배치, 개요, 단위 세대, 주차, 부대시설, 뭐 인면, 단면, 그리고 조경 계획까지. 경관 심의 때는 이제 이거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경관 심의 때는 배치, 개요, 인면, 단면, 조경 계획, 이 정도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 때 웬만한 도서가 좀 계획은 다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승인에서 이제 구조 심의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중요하게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 승인 때는 이제 재료 마감이랑 정화조 그리고 분야별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할 때 구조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다 설계적인 검토는 다 받아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구조계산서랑 뭐 수량 산출서, 그리고 소방 계획서, 기계 환기 용량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조 심의 때는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이제 전이 구조 위주로 좀 많이 심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굴토 심의 때는 굴착 깊이, 그리고 지하수, 흙막이 구조 계산 이런 쪽 위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아직 사업 승인까지 간 거는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챙기지는 못했을 건데요. 아마 앞전에 이제 건축 심의 때는 거의 뭐 계획안이 다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이제 실시 설계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견적이랑 각종 시방서, 그리고 각종 상세도가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 사업 승인 때는 변경 전후 도면을 다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준공계는 준공 계획을 내면 이제 작성을 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 승인 대상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잠깐 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30세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과 이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00세대 이상, 이제 주거복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천 충영이 규모는 큰 데 비해서 이제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면 이제 허가 대상이냐, 이제 사업 승인 대상이냐에 따라서 진행 절차가 조금 간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허가 진행 프로세스와 이제 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공동주택 관련 법규 간략하게 요약된 거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요약된 법규를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체크는 좀 못했어요. 보시면서 이제 본인들도 다른 법규 중에서 봤던 거 있으면 공유할 사항 있으면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직통계단 이제 설치인데요. 공동주택은 이제 보통 이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높아도 조합이 4, 5조합 이하일 경우에는 한 개만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시도면인데요. 근데 이쪽은 이제 일반 건축물 혹은 오피스텔을 적용했을 때 이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직통계단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리 큰 평형대라도 아파트 호수가 지금 4, 5조합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난계단 설치. 이제 피난계단은 저희가 이제 각복도라고 하는데, 이제 복도형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제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16층 이상일 때 이제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난 계단과 이제 또 다른 규정으로 해가지고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조에 승강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층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10층 이상이 되면 저희가 10층 이상이 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아파트 구조가 이제 직통 계단하고 전실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이제 저희가 계단에서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니까 이 문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방화문 보이시죠? 이런 걸 좀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이 방화문 설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1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방화문을 좀 설치해야 된다. 승강기 때문에. 승강기 때문에. 이제 이 방화구역 설치는 이제 보시면 이제 대피 공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이 대피 공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단위 세대에 보면 각각의 이제 대피 공간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각각의 대피 공간은 이제 내폭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경량 칸막이벽을 설치해서 양쪽으로 통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대피 공간 전체 면적을 3제곱미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대피 공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제 파기하기 쉬운 구조죠. 그쪽으로 이제 우리 세대에서 불이 났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가서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국 일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획할 때 가장 자주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국 일조, 채강 일조, 이제 인동거리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한해서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상업 지역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제 전국 방향 높이 제한인데요. 전국 방향 기준선에서부터 이제 건축하는 영역인데, 9m 이상일 경우에는 9m 이하일 경우에는 1.5m로 띄우면 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높이의 2분의 1로 이제 전국을 본다. 그래서 그 건축 가능률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저 옛날 헷갈렸던 거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옵셋 1.5가 아니라 대지 경계선이 전북 방향으로 1.5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대지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전북은 이제 직선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1.5를. 그러니까 전북 방향에서 1.5. 그러면 이제 이제 직선 거리는 아마 1.5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건 전북 체감이에요. 이제 체감 사선하고 전북 일조하고는 미안합니다. 여기가 ICT 회사요? 안쪽에 앉죠. 돌아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전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이제 체감 사선은 이제 체감이 있는 창문 기준이고, 전북 사선은 전북 기준이에요. 전북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 건축물은 이제 저렇게 대지 경계선을 보는데, 이제 인접 대지와 우리 대지가 이제 도로 등이라든지 이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이제 적혀질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주택은 이제 그 공지의 중심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까지 다 포함한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인접 대지와 우리 대지가 이제 고저차가 있을 때 이제 가중평균 지표면으로 산정을 해서 2분의 1 높여서 이제 전국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건데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계획할 때 솔직히 도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도로 레벨을 보고 인접대지 채광을 좀 기준을 봤잖아요. 근데 원래 법규는 인접대지 레벨 차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대지와 인접대지가 고저차가 있을 때 이 대지 고저차를 가지고 여기서
전국 일조를 바꿔요 원래. 근데 대부분 인접대지 레벨이 잘 안 나와요.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도로 중심을 이제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도로 레벨 기준으로 이렇게 전국 사선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봐도 이제 우리 쪽에 좀 더 그러니까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인접대지다 아니다 집어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도로 레벨이랑 우리 대지랑 좀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레벨 차를 이제 더해가지고 전국 일조를 봐야 된다. 그거는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향에 대해서 이제 완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문제를 내시면 어떤 대지끼리 전국을 안 봐도 되는지, 전국을 봐야 되는 거와 전국을 보지 않아도 되는 대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1번 대지하고 2번 대지 전국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봐야죠. 1번은 봐요. 봐야죠. 그리고 3번 대지하고 4번, 5번, 6번 대지 사이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국 보는 대지는 3번과 5번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자체 조례를 좀 참고해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대지간 상호 대지간에 20m 이상 도로가 지나갈 때 이제 전국을 안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건축법에도 나와 있고 지자체 조례도 나와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가끔 보면 이제 20m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20m 도로 사이에 공지나 도로가 있을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20m 도로 상호간이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대지 전국을 안 봐도 되고요. 3번, 4번 대지도 20m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6번하고 3번도 20m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국을 안 봐도 돼요. 근데 5번과 3번 대지 사이에는 20m 도로가 지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3번과 5번 대지는 그러니까 전국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변 대지 현황이 어떻는지 보고 이제 우리 대지에서 전국 방향을 좀 완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이용해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땅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서울시조에서 보면은 20m라고 무조건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현지에서. 그래서 나도 예전에 20m는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했다가 들어보니까 20m인데 조건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그게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자체 조례도 좀 참고하시고 가끔씩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죠. 이 취지는 20m면은 그래도 대로잖아요. 근데 대로변에 다 그 건물들이 꺾여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조를 안 보는 걸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여기 상업지역이 이게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20m 도로가 있어요. 또 상업지역에서는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접대지가 주거지역일 경우에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가끔 지자체에서는 여기가 높게 올라가고 여기 주거지역이 낮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걸리지 않는다. 전국 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지들은 어떨까요? 같이 전부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하지만 5번 네, 여기는 다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양쪽으로 다 이제 20m 도로가 접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대지 상호간에도 안 봐도 되는 거고요. 우리 3번 대지와 6번, 4번 대지도 상호간에 전국을 안 봐도 되고요. 이제 이런 도로가 있는 곳은 조금 이제 배치하기 좋겠죠. 이제 채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채광을 보시면 이제 일반 중심 상업지역 이제 재배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건축하는 건 채광도 2분의 1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중심 상업지역 이제 중주거 지역이나
관리산업지역은 이제 4분의 1로 본다. 이제 건축법에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례에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채광 방향도 정복 방향과 이제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기준선은 인접대지고요. 이제 도로등 금지된 이제 공지가 있으면 기준선이 이제 이렇게 도로 중심으로 이동해 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점이 뭐냐? 공동주택이든 일반 건축이든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이라서 이제 기준선이 이제 중심이다 이건 아니고 이제 전체 다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복 1조에서만 인접대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채광 기준에 있어서 이제 우리 대지와 인접대지가 고저차가 있을 때 조금 다른데요. 우리 대지가 높을 때는 인접대지가 낮고 우리 대지가 높을 때는 2분의 1 이제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을 해서 이제 채광을 보는데 이제 우리 대지가 낮고 인접대지가 높을 때는 그냥 우리 대지 기준으로 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2분의 1 채광 사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나 도로가 위치해 있을 때 2분의 그 공지의 2분의 1에서 이제 채광 사선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대지와 이제 다른 대지가 있을 때 이게 고저차가 있어요. 근데 이 고저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다른 공지가 있으면 이 공지에 이제 고저차 레벨을 가지고 2분의 1 채광 사선을 본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정복 1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복 1조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광 사선은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광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인접 대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2분의 1을 보지만 이제 우리가 고저차가 낮을 때는 우리 대지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쪽으로 보는 게 생각할게요. 인동거리는 이제 동강거리인데요.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근데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서울시 조례를 좀 기준으로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빈칸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각각 층수에 대한 높이인데요. 지금 1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지어졌어요. 이제 기준 적용하는 거는 0.8H. A에 들어가는 거는 보시면 이제 12층 높이로 계획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 배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이제 한 배 정도다 그러면 이제 15층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측벽과 측벽 사이에는 이제 4m. 이것도 이제 지자체마다 좀 틀린데요. 8m에서 4m 사이로 이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부분은 채광창이 없는 평면과 측벽이 만났을 때 이 채광창이 없는 평면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가 이제 0.5제곱미터 이하 창이에요. 보시면 창은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띄우는 거리가 이제 8m 이상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있는 건물이 낮고 북쪽에 있는 건물이 높을 때 이제 이거 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남 방향이 각도가 어떠냐 그러면 45도 이내예요. 정남 기준으로 해서 45도 이내 안에 들어오는 주동일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0층으로 나와 있는데 D거리가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남측의 건물이 낮고 이제 북측의 건물이 높을 때 낮은 건물에서는 0.6, 낮은 건물에서는 0.8, 높은 건물에서는 0.6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서 0.6배를 보고 낮은 건물에서는 0.8배를 보니까 그래서 그 높이만큼 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안 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낮은 건물의 1배, 높은 건물의 0.8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를 좀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 면적 등 산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용적률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한번 이제 119조를 한 시간 다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 면적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좀 안 들어가고 우리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이제 지상에 놓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산정은 안 돼요. 대신에 건폐율에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인데요. 또 건축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주택법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전용 면적이고 초록색이 중심선 면적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체공용 면적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발판 면적, 서비스 면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발코니 서비스 면적 같은 경우에 여기 PD나 AD 같은 부분들은 다 삭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대 공리 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끔씩 이제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땅은 별도냐 아니냐. 원래 이제 아파트 땅에 있는 상가 땅은 이제 아파트 땅이겠죠. 근데 나중 분양을 하게 되면 별도 등기가 들어가요. 네, 별도 등기가 들어가면 이 땅은 이제 별도 공분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이제 상가랑 같이 포함해서 이제 지분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같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면적이 이제 제척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이제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차도와 보도가 있을 때 이제 보도에서부터 2m 이상 이격해서 이제 만들어라. 단 필로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필로티가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었을 때 통행이 가능한 필로티면 이렇게 차도와 걸쳐서 이제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릴 때 계단 부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인데요. 계단에 이제 2m 이상 이제 넘어가는 계단일 경우에 계단 창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실이라든지 물탱크실은 3m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단 참에서부터 이제 계단 높이까지는 위로 높이가 2.1m 이상 나와야 된다. 헤드 높이예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헤드 높이 칠때 이렇게 보통 수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위아래 이렇게 봤는데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딱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상부 구조물 하고 마감면까지 높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사선으로 쳐져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꼭지점까지 아마 2.1m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간 높이, 난간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난간 높이 정도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10cm, 20cm 이런 것까지는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난간 높이가 이제 1.2m 이상 되어야 된다. 난간턱에서부터 난간 높이까지.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투시형 난간일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투시형 난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벽이 그대로 이제 난간대가 올라온다. 그렇다면 이제 그 벽 높이가 마감면에서부터 1.2m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라브면이 아닙니다. 마감면입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진입도로는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으로 있으면 블럭 주변 도로가 있죠. 그게 4m 도로냐 5m 도로냐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도로들이 이제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예요. 단지 내 도로는 이제 단지 내에서 이제 우리가 비상차로라든지 아니면 보행을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거 이제 단지 내 도로가 있는 진입도로가 있는 이유는 앞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이제 우리 대지가 지구 단위계 구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 블럭을 나눠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 단지 내 그러니까 진입 도로를 이 표를 보고 몇 세대,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 이 폭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택 안의 도로는 1.5m 이상, 이건 이제 보도 포함을 해서 이제 7m 이상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비상차로하고 보도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나와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거보다는 아마 이제 그 부설 주차장 설치 조례를 보시면 그게 좀 더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한 대 이상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상 이제 교통 역량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다 보면 아마 세대당 1.4대 이상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교평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설치 조례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들,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건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랑 유치원. 이제 이 부분들은 예전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면적 기준에 대해서 주택법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복리 시설 용적률 상승 여부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지상 지하와 상관없이 부대 시설이 용적률이 거의 다 빠졌어요. 설치되는 게 이제 경비실이라든지 관리 사무실 외에는 용적률에 포함을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 용적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법하고 좀 혼재돼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치수라든지 기준 척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안목 치수로 하는데 이것도 참고 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10cm 기준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기준에 대한 기준 척도에 보시면 이제 MC 기준인데 이게 이제 10에서 5cm 사이에서 이제 범위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꼭 이 규정으로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이걸 또 보고 이거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인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cm에서 5cm 정도 마감해서 이격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단기 대수 이제 구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31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는 30층 이상 올라갔을 때는 비상용 성단기를 한 대 더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호 조합 이상일 경우에 2호 조합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한 대, 이제 계단실 하나 이 정도 설치를 하면 되는데 30층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상용 성단기를 한 대 더 추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업 고지를 이제 만들고 그 사업 고지에 이제 아주 잘 만들었죠. 모 기업에서 만든 걸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업지를 보고 이제 토지 구획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벨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복이라든지 이제 체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맞는 법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을 나누고 이제 위치를 만들고 이제 운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선을 만든다 이런 과정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들 좀 사례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남향이 아니더라도 남동 남서로 계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